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파. 여러분 이름 외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고대 국가를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보나 되는 대략 한 700m 이상 날아가는 쇠뇌 있죠? 석궁 같은 거. 이게 정말 당시 신라의 최첨단 무기였는데요. 나당 연합 과정 속에서 당나라가 이걸 알고 구진천을 당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런데 구진천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진천은요,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구진천이 만든 쇠뇌는 1000보가 아니라 꼴랑 30보에서 떨어집니다. 다시 만들려고 하죠. 다시 만듭니다. 이번에는 60보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은 나오지 않고요. 670년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1000보나 되는 쇠뇌를 썼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진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은 국경이 없지만 기술자에겐 국경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뭐 반도체 이런 스카웃 그 쟁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진천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번 그 고민의 연장 속에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70만 년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엄청났죠? 네, 이제부터는 이제 고대 국가,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대, 즉 21세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간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기, 요 세기, 요 공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 1년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고대 국가,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인 우리가 부여, 고구려, 연맹, 왕국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는 고대 국가입니다.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연맹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왕권이 약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의 특징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고대 국가의 그 기틀을 잡아놓은 순서를 한번 보면 고대 국가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예, 고구려가 1등입니다. 2세기. 예, 그 다음이 백제가 두 번째예요. 이걸 1등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고구려가 2세기. 그다음에 백제가 3세기. 예, 그리고 신라가 4세기.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의 어떤 그 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지금 2세기라고 하는 요건 바로 고대 국가. 네, 고대 국가의 틀. 자, 여러분들 이 고대 국가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 여러분들 이게 왕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왕권이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 그 다음에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율령 국가라는 거예요. 율령, 법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정복하는 정복군주의 어떤 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연맹 왕국 단계보다는 좀 더 강력한 왕, 카리스마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출발 제일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건 고구려였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였다는 사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대 국가 출발했는데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인생 성장을 보시면요, 출발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생의 전성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성기의 모습은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성기는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고대 국가 출발이 빨랐다고 전성기가 제일 먼저 올까? 아니에요.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사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가 4세기고요. 고구려가 그 다음 5세기고요. 예, 그 다음 신라는 항상 늦어요. 6세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자, 요 숫자
요 5라는 숫자는 바로 전성기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바로 주몽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바로 고주몽이죠. 그 다음에 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가 되겠습니다. 온조.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 원래는 이 주몽의 아들이에요. 온조가. 예, 온조가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몽의 아들 온조가 사실은 이제 주몽의 아들은 또 있어요. 온조뿐만 아니라 비류도 있죠. 비류도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류까지. 네, 비류까지. 비류까지 있는데 고구려에서 내려와가지고 온조와 비류가 각각의 지역에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비류가 세웠던 그쪽 지역은 그렇게 뭐 농사 잘 짓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백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구려의 모습하고 이 백제의 어떤 모습, 그 지배층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와서 세운 나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제발 여러분들 신라를 세운 사람들 김할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신라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박혁, 거세가 되겠습니다. 박혁, 거세가 되겠습니다. 가야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가야가 바로 김수로. 가야가 바로 김수로. 네, 배우 김수로 씨가 또 생각나나요? 네, 썰렁하죠? 네. 좋습니다. 자, 어쨌건 가야는 김수로가 세웠고요. 신라는 박혁, 거세. 공통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 아래에서 태어났어. 예, 그런 어떤 공통점들도 있다는 거. 뭔가 신기해야지. 예,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가장 먼저 이룩은 백제, 그 다음은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는 먼저 우리 앞에 연맹왕 때 배웠죠. 네, 이게 좀 열악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해산물, 소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옥저와 동에 굉장히 압박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초창기는요, 태조왕 때 결국은 어떻게 한다?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옥저를 어떻게 한다? 네, 옥저를 정복하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지금 2세기면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구려의 고대 국가의 기틀, 좀 더 강력한 왕권. 그 실질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힘을 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정말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이 고국천왕은요. 전국을 5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다라는 거 배우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5부족 연맹체야. 자, 이 5부족 연맹체인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들 자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느슨하게 그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과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연결되어 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다. 이게 바로 연맹왕국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대 국가는 뭐냐면 왕권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들을 아예 그냥 왕이 통솔하는 지역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연맹 왕국 당시의 5부는 부족적 성격이었어요. 각각의 부족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따로 있었어. 그런데 고국천왕은 이래갖고 왕권이 안 되지. 고대국의 기틀이 잡힐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이 5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이란 그 안에 있는 행정구역일 뿐이잖아. 5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고국천왕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어떤 그 서민 정책이라고 할까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 이게 뭐가 있었냐면 고국초당 때 이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진대법은 여러분들 을파소를 시켜가지고 시행토록 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봄이 여러분들 버티기가 힘들어요. 가을에 거뒀던 그 식량이 똑 떨어진 시점이 봄이야. 그래서 보릿고기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보릿고기 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게 진대법이라는 거예요. 요 진대법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 이후에 뭐 고려시대 뭐 흑창, 의창, 뭐 상평창 이후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되는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빈민구휼 정책, 춘대 추납 정책, 봄춘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자,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런 진대법. 그러니까 이 고국초당이 굉장히 선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의 기틀이 지금 잡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국가로 출발한 모습들 3세기 넘어서 4세기. 전성기가 바로 오진 않았어요. 예, 바로 이 4세기는요. 정말 고구려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왜? 4세기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이 죽어요.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왕이 이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싸웠는데 왕이 죽었어. 우리 동양의 장기판에서 여러분들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야. 이 4세기 도대체 이 고구려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4세기는 여러분들 아까 누구의 전성기로 제가 설명드렸죠? 백제의 전성기예요. 가장 먼저 전성기 이룬 나라가 백제입니다. 그 백제의 전성기 이끌었던 근초광이 고구려를 치는 거야. 고구려를 치는데 그때 그 왕이 고국원왕이었고 그때 그 고국원왕이 화살을 맞아 죽어요. 와, 얼마나 위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우리는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 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은요 정말 기존에 이제까지 왔던 모습이나 관행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바꾸자 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이 시행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먼저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그 다음에 율령, 모든 법적인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춰놓고 있는 것이죠. 율령.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무장. 그래서 유교를 도입하기 위해서 유교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 유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교를 가르치는 이런 대학들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수림 왕의 개혁은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소수림 왕의 개혁이 과연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세기의 전성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이 소수림 왕의 뼈를 깎는 변화, 개혁,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성기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러분의 전성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뼈를 깎는 변화와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노력이 있어야만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역사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시대를 낳았던 바로 이 소수림 왕의 이 시대, 이 개혁의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불교, 고등 종교,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은 종교로 묶어내고, 그리고 시스템, 법, 같은 질서로 묶어내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묶어내고 이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고구려의 모습들을 갖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세기 바로 전성기 시대, 광개토 태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뭐 광개토 태왕의 시대는 여러분들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죠? 네, 그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데, 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연호도 썼어요, 연호. 어떤 연호를 썼냐면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와우. 연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황제, 중국의 황제만 쓰는 그런 건데, 뭐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고구려도 쓰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광개토 태왕의 영락. 자, 이 광개토 태왕은요, 정말 뭐 말 그대로 넓게, 아주 넓게 개척했던, 토지를 개척했던 그런 큰 왕이라는 의미예요. 예, 이 광개토 태왕은 이런 어떤 업적들이 어디에 잘 나타냈냐면 광개토 태왕의 그 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이가 무려 6.39m, 무게가 무려 37톤.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제 고구려에서는 비석을 하나 세운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높이가 한 6m, 7m는 돼야 비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석이 6m, 7m면 무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쌓아야 될까요?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케일과 달라요, 고구려인들은요. 예.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 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의 영향력이 남쪽까지 미쳐요. 예. 그래서 신라 호우총이라는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그 밑바닥에 대박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나와요. 예. 그래서 호우명 그릇 역시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다라는 것이죠. 호우명 그릇.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왠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장수왕이 왕이 오르죠. 이 장수왕은요, 아버지의 어떤 그 영광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아버지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바로 이 광개토 비를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 왕이 스스로 세운 비는 아니고요.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던 비가 바로 이 광개토 태왕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취합니다. 아버지가 북쪽으로 막 사방팔방 넓혔다면 아주 집중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읍을 옮겨요. 도읍을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도읍을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도읍을 평양으로.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어떤 그 남하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남하 정책의 어떤 근거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남하 정책, 자, 남진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남하 정책이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쪽으로 그냥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장수왕은 정말 외교를 아주 탁월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 당시 여러분들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중국에 여러 왕조들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왕조와 사이좋게 지내고 어느 왕조와 사이좋게 지내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은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그 북쪽 또는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 왕조들 또는 유목민족들 잘 외교를 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놓은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균형 외교다라고 합니다. 균형 외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수왕 정말 힘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요, 중국 여러 왕조의 조공을 정말 많이 바쳤던 왕이기도 해요.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조공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왕이 바로 장수왕이에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힘이 없는 왕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굳이 그 힘을 갖고 평화를 무너뜨리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힘이 셌지만 조공을 또 중국에 많이 바치기도 했던 왕.
굉장히 어떤 현실 외교 감각이 탁월했던 왕이 바로 이 장수왕.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화를 바탕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남하 정책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 오, 여러분들 이 남한강 지역까지 쭉 밀고 내려와 가지고요. 대박. 바로 충주 지역까지 와요. 여기서 충주 고구려비를 따단 하고 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야, 충주까지 고구려비가 세워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였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는 바로 이 5세기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광개토 태왕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 이미 그 전에 고구려는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더라. 그런데 그 나라를 개혁을 통해서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서 소수리망의 개혁을 통해서 이 5세기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세기 광개토 태왕의 시대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자 6세기 넘어가고요. 7세기로 한번 바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6세기는 여러분들 또 이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라 6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바로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7세기로 한번 와 볼 텐데요. 이 고구려 7세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요 앞쪽까지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으면 한반도는 사실은 좀 힘을 뻗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시대가 광개토 시대와 장수왕 시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7세기로 접어들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 중국은 통일 왕조가 등장을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린 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중국의 힘이 좀 이렇게 강해지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어떤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국의 통일 왕조 바로 수나라 당연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의 침입, 수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바로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살수에서 여러분 알죠? 살수대첩함에 딱 떠오르는 인물 을지문덕 장군이 몰살을 시키면서 수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수는 이 과도한 이 고구려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를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통일 왕조가 등장하니 그 왕조가 바로 당입니다. 이 당나라가 또 침략을 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느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운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뭐냐면 바로 천리장성이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은 2번 등장을 해요. 고구려 때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고려에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위치라든지 그런 건 달라요. 어쨌건 이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이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 천리장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힘이 세지냐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이 연개소문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 축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글로 갈게라고 해서 이제 모든 옛날의 귀족들, 구 귀족들을 모아놔요. 왕도 모아놓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귀족들을 죽이면서 실권자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천리장 축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과정 속에서 연개소문의 그 힘은 막강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당이 침략을 해요. 결국은 당이 침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안시성에서 빠밤 당나라를 격퇴시킵니다. 이때 이제 당태종이 여러분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그런 황제 중 한 명이에요. 그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야.
그 당투종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고구려 그리고 안시성 싸움이었다라는 사실. 이제 중국은 깨달은 거예요. 수, 당, 고구려 공격하면서 느낀 게 뭐였다? 아, 고구려는 혼자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나라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섰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바로 나당 연합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나당 연합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네, 668년도에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삼연승, 건모잠, 삼연, 고연무, 승, 안승. 네, 그래서 뭐 그냥 승, 뭐 이런 그 이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좀 기억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삼연승.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구려의 모습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아, 여기서 어떤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전성기는 바로 소수림왕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소수림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광개토 시대와 장수왕의 5세기 전성기가 열렸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내 삶에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정말 이 만주벌판을 내달렸던 고구려였습니다.